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TV 경제 프로그램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의 진행을 맡은 이인철입니다. 오늘이 벌써 7번째 방송입니다. 지난주였죠.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현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나절 만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실수요자들 분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1부에서 긴급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 봅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점검을 해보고요. 이런 가운데 2021년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깎아야 한다라는 주장과 무슨 얘기냐? 대통령의 공약처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0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실시간으로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1부 순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경제 전문가 모셨습니다. 제 왼쪽에는 정말 어렵게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영광입니다. 예, 오른쪽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 실장은 오늘이 벌써 3번째 출연이고요. 신 교수님 오늘 제가 특별히 모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으셨습니다. 보수 진영의 경제통이십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모신 만큼 오늘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 왜 이렇게 전패했을까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이제 당의 일부에서는 생각보다는 의석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득표수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진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인식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 국회의원 의석수로 보면 참패를 했는데 복합적이지만 제가 4월 15일 총선 끝나고 나서 바로 한 열흘간에 걸쳐서 패인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인식이 지난 한 4년 동안 계속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위 꼴통 보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았던 것이 저는 결정적인 패인이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늘 보수는 경제 강하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는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수도 어느 보수냐죠. 신 교수 같은 보수냐 아니면 정치인 보수냐에 따라서 다른데 정치인 보수인들이 경제에 굉장히 약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지금 집권당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저는 그게 또 문제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경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관계 단체들, 예를 들면 노조라든지 또는 은행권이라든지 기득권 세력들이 곳곳에서 소위 개혁적인 정책들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정부도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이익단체나 이해관계 단체들로부터 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한국의 어떤 정치 분위기가 개혁적으로 가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지 그게 무슨 통합당이라서 더 나빠진다 또는 민주당이라서 그런 이야기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당 뒤로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이해관계자들이
개혁을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이 거대한 물밑트림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또 하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0대 경제 대통령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집밥 백종원 선생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대선에 직접 나설 의사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위원장께서 생각이 계신지 진짜 백종원 씨를 생각을 했던 것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그 뒤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시각은 현재까지 보수당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다음에 못 이긴다. 그러니 뭔가 카드를 바꿔봐야 할 텐데 그 카드가 어떤 카드가 될지는 모르나 어쨌든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걸 저는 함축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저는 예. 백종원 씨를 예.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또 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이슈를 선점을 했어요. 이게 정치적 의도로 이슈를 띄워놓고 이제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좀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이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예. 이게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는 뭐 이슈 선점을 한다는 것은 적당하지는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내에서 진지한 토의를 했던가 진지한 토의를 하고 민의가 수렴이 되었던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니고 만약에 개인의 의견으로 던진 거라고 하면 그건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의 의견이지 미래통합당의 의견은 아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게 기본소득이 됐든 그게 뭐 무슨 어떤 그런 혁신 정책 아젠다가 됐든 당 내에서 민주적으로 토론을 하고 아주 뭐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의 단합된 의사로 정리하고 나서 터뜨리는 것이 모양이 좋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위원장께서 던지는 그런 내용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당이 없으니까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던지는 말씀이지 당 전체의 어떤 절차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다 거친 것은 아니다라고 봐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자. 그 선을 넘어가는 건 아니다. 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굉장히 이 고위층들과 이제 교류를 했으니까 혹시 이런 민심을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야, 통합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통합당도 알고 있나요? 이중대 나 그거 처음 들었고요. 그래요? 예, 처음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을 찬성해서 표를 준 게 아니라 통합당이 더 못하니 반사적으로 민주당한테 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통합당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난 이제 특히 국회에서는 발목 잡기라고 있다. 민주당이 발목 잡기라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더 민주당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인식이에요. 발목 잡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은 그 여러 가지로 그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뭐 문을 따고 들어가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에 대한 어떤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것들이 많은 실망을 준 것은 사실인데 그거하고 4.15 총선에서 형성되었던 총선 저를 포함해서 위원장단하고는 다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 들어갈 때 총선 선대위원을 상당히 새로운 사람들로 많이 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선대 조직은 그전 조직하고는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저만 해도 그 전까지는 미래통합당에 단 1분도 제가 뭐 관여를 해봤던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야말로 저는 상당히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신선한 인물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몰라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아쉽기도 하지만 선대위원으로 출범한 4월 15일 그 선거팀은 사실은 그런 뭐 2중대나 3중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상당히 개혁적인 아젠다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워낙 이것이
숨어버렸어요. 뭐 예를 들면 막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숨어서 이 쟁점으로 부각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통합당 내에는 상당히 새로운 인물, 상당히 새로운 아젠다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수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정강이나 정책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뭐 지금 비대위가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는 좌도 우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고, 특히나 제가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신 교수님이랑 해보니까 내공이 워낙 탄탄합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주어줘도 다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조금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해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현 정부 들어서 지금 3년 지났는데 무려 21번째 대책입니다. 자, 총평을 보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아요. 반나절 만에 풍선 효과가 나오고 다시 일부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나오니까 그걸 수정해서 보완책까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황 박사.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수 요청의 내지 마련 기회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기에 있거든요.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 뭐 이런 부분. 근데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수요는 굉장히 뚜렷하고 강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실수 요청의 내지 마련에 있어서 부담 요소가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지금 시중에 워낙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고요. 금리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유동성이 갈 수 있는 곳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으로 간다든지 혹은 ELS 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금, 그 시장 환경만 놓고 보면 사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압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시장 환경 따라서 정부가 적절히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제 대책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동산 가격의 상승, 더더구나 가파른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가계 안정, 주거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제 지역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보유세를 강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이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월급, 맞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가 그 벌어들이는 수익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았을 때 도대체 몇 년이 걸리냐? 이미 10년은 훨씬 더 넘게 걸리는 상황인데,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혹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일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 이런 부분들이 그 기회비용으로 이제 지불될 가능성들이 높아졌다. 사실 그 서민들에 대한 이러한 이제 수요에 대한 조금 정책적 배려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3년에 걸쳐서 거의 석 달에 2번 정도꼴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책을 이렇게 빈번하게 내놓고 있다. 이거는 정부가 시장을 좀 잘못 익은 게 아닌가?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신 교수님? 근본적으로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 제가 이번에서 확실히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예. 이번에 나온 대책이라고 하는 게 보면 정말 그 아까 우리 잘 지적하셨지만은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집값을 잡을 생각을 했다고 하면 저는 확실한 방법은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때리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때려서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양도소득이 3억 미만이면 70%, 그 다음에 뭐 3억에서 5억이면 80%, 5억 이상이면 90% 이렇게 확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만 다 놔두면 저절로 집값이 올라가 봤자 나한테 별로 독이 안 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보유세 관계 차원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런데 한쪽으로는
그 한쪽으로는 그 1가구라는 범위 내에서 9억이라고 하는 한도 내에서 집값이 올라가도 양도세를 물지 않도록 하는 그 거대한 구멍을 냅두고 이렇게 뭐 전세 대출 규제를 이렇게 잡는다고 하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집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배 언제 타냐,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집을 못 가지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라고 봐서 정말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양도세의 예외 조항을 다 없애고 갖고는 계세요. 단 파실 때 산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파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예외 없이 저는 양도세를 확실하게 물리면 저는 집값은 확실히 잡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그런 양도세 1가구 1주택이라는 조건으로 이걸 풀어놓으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요. 이번 대책을 보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저는 그 대책도 저는 있다고 봤어요. 법인 사업자에 대한 제한은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이제 반론과 여론에 지금 비등한 게 뭐냐면 전세 대출을 규제한 것 아닙니까? 전세 대출을 규제했는데도 제가 내용을 들여다 꼼꼼히 따져보니까 엉성하기 짝이 없는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어떤 동네에 이제 그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시점하고 이 집에 입주하는 시점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플랜이 없이 그냥 때려버리니까 막 오만 그냥 혼란이 초래되는 거 아닙니까? 전 이 문제는 정부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뭐 후속 대책을 낸다고 했지만은 저는 전세 대출 규제는 이렇게 규제하면 된다고 봅니다. 입주할 목적으로 산 거면은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전세 가능하게 하고 돈 빌리게 해 주십시오. 다만 투자할 목적으로, 실입주의 목적이 아니고 투자할 목적으로 사두는 경우라고 하면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매우 필요하다. 사실 이번에도 정부가 그런 어떤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대책을 많이 내놨는데 이게 세밀하지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면서 원성을 샀는데, 갭 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저는 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이 규제를 플랜했으면은 저는 이렇게 반발이 많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봐서, 저는 지난 21번의 대책을 다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저한테는 떠오르는 게 1가구 1주택 양도소 소득세에 대한 면제를 그걸 빨리 없애라.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민주통합당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이제 이 무주택자들은 왜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하지 않느냐? 또 하나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 차익, 특히나 우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해 주는 굉장히 1주택자는 실수요자를 인정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없애라. 아예 차익이 생기면 차익에 대해서는 50에서 70, 뭐 구간별로 조금 세금을 적당하게 때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미 민간 임대 시장은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자로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4년 내지 8년 동안은 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내가 직접 들어가 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 양도세를 과세해야 한다? 그러면 1주택자가 포함이 되는데 그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그러면 기존에 자기는 비과세를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번 정권에서 1가구 1주택까지 양도세를 매긴다 그러면 이 정권에 대한 반발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거셀 수 있습니다. 그 다주택자를 왜 중과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아까 하셨는데 제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예요. 제가 2주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채가 뭐냐면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옆에 하나를 또 짓는 거예요. 학교 옆에. 그래가지고 샀는데 그걸 팔라고 내놓으니까 팔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하나가 공시가격이 4억인가 5억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옮긴 게 7억인가 그래요. 합해서 1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고요. 한도 내에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50%로 지금 중과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억울한 게 1가구 12억까지는 양도세를 면세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같은 경우는 두 개 합쳐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중과세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과세 지금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과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팔래요. 나는 왜 양도세를 자꾸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죽어도 안 팔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가면서 요즘 유행한다는 그 뭡니까 증여 이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저는 너무 우리나라 이게 주택 관련 그 규제가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서 좀 간단하게 가자. 제 원칙은 이겁니다. 네. 양도소득세가 생기면 예외 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그리고 양도소득 그 금액이 클수록 저는 누진세율을 때려서 세금 물리면 아무도 집값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회가 될 거라고 보는데 네. 그거를 정치인들도 바라지도 않고 건설회사들도 바라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정책이 채택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흔히 이제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떤 시장을 정확하게 안정시키겠다라는 목적은 일정 부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게 우리가 시간당 임금을 두 자릿수로 2번 연속 옮겨봤잖아요. 정말 필요한 우리 최저 임금, 생활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올려줬더니 영세 자영업 사장님보다도 알바생이 더 임금이 더 높아져 버렸네. 그러니까 정부는 부랴부랴 그러면 그 인상된 분의 일부분을 또 보전해주는 정부 정책 자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풍선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면 양도세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래세, 하나는 보유세, 또 하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보유세는 전체 세계 평균의 80% 수준 낮습니다. 근데 거래세와 양도세는 세계 최고입니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무조건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데에 대해서 저도 물론 이제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나 양도세를 낮추는 게 맞지만 그러나 여기서 누구도 우리가 지금 이 거래세와 양도세가 세계 최고이니 이걸 낮추라는 얘기 못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렇게 양도세를 높이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아까처럼 나는 중요하지 뭐. 그리고 팔기 전에 안 팔아요. 팔기 전에 세입자한테 전가시켜요. 내가 세금 더 내는데 야 전세 5억 받을 거 전세 4억 받고 나머지는 월세 받아서 세금을 내줍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집 있는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그 세금이 세입자의 고통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는 분명히 의도는 좋지만 그 의도가 선한 방향으로 가는지 풍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번에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재건축도 이제 조합이 새로 설립되지 않은 곳의 경우에는 2년 거주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생기게 돼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공급에 대한 규제라고 봐야겠죠. 사실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부동산 공급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급량이 이제 꾸준하게 지금 부동산에 대한 수요 자체는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신용의 유동성이 대규모로 풀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겠다는, 구입하겠다는 이런 수요 측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책들을 보면 주로 이제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쪽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반대로 공급을 이제 조절하겠다. 사실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키는 데 있어서는 공급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 쪽의 그런 이제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비중이 조금 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수요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든 이제 공급이 쫓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경제의 일반적인 이제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를 억제하는, 근데 효과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면 내지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비용들이 높은 수준이라면 사실은 또 한 가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의미 있게 조금 이제 유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재건축 규제가 강화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예를 들자면 최소 4년 내지 그 8년의 그 임대 기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 외에는 뭐 대안이 없다 이런 불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재건축에 대한 그런 부담 요소
재건축의 비용 요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재건축에 의해서 공급되는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량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요 억제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어차피 세금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대출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강화된다면 일정 부분 수요가 억제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까지 수요 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불확실성이 꽤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급을 줄이는, 공급에 대한 이제 부담이 되는 이런 비용을 높이는 요소가 추가가 된다면 결국은 약간은 이제 전체적인 그 실수요자 입장 측면이 아니라 가격 측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조금 반대쪽으로 이제 역행할 가능성, 이런 우려들을 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또 하나가 지금 매매 시장도 불안합니다만 전세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오르고 있어요. 지금 거의 10개월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는 임대차 3법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제, 여기다 전월세 신고제까지. 특히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를 세입자가 갖자라는 거예요. 일부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원한다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터무니없는 법이죠. 터무니없는 법이고 하나만 보고 둘을 못 보는 상황이죠. 만약에 저도 지금 이제 전세를 놓고 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전세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전세권을 무기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당장 저는 다시는 전세를 놓지 않죠. 그럼 전세 시장에서 전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재주택을 10년 이상 이제 전세를 놓고 있는데 그 세입을 듣는 사람하고 전세를 놓는 사람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이 적절한 전세 가격을 전 굉장히 안 올렸어요. 10년 동안 안 올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세 소득에 대한 그 과세 제도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아직도 저는 과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연인가 임대소득이 그러니까 전세로는 3억.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를 드는 사람과 전세를 놓는 사람의 어떤 선의의 계약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부가 자꾸 제도를 해야지. 그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해서 어느 한쪽에 저는 권한을 이렇게 쏠림을 주면 저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봐서 좀 부동산 시장을 너무 그렇게 밧줄로 묶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밧줄을 풀어주면서 수년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가는 것이 좋다고 봐서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어떤 전세에 관련된 그 여당의 어떤 제도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고 저는 총평합니다. 예. 저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꼭 제기하고 싶어요.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하는 게 저금리와 시종의 과잉 유동성을 언급을 해요. 이게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이 유동성을 투자나 소비로 유도하는 정책은 사실은 물론 국토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라는 게 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 유동성을 어떻게 좀 유도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시중에 지금 이제 부동자금이 이미 1,1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갈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유동 자금들, 사실 그냥 시장, 부동산 시장 주변 혹은 증시 주변을 떠도는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자금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자금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서 기업의 생산 활동, 고용 활동에 사용되는 것이 가장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이제 자금 활용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 환경을 놓고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만 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런 자금들을 끌어들여서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안들이 사실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기업 섹터 중에서도 자금 조달이 이렇게 필요한, 자금 조달에 목말라 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업과 관련된 부분, 벤처기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쪽은 상대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 투자자 스스로도 이러한 곳에 쉽게 투자하기가 선뜻 망설여지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자금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제 연결되는 쓰이지 못하는 이런 이제 괴리 현상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창업이나 혹은 벤처기업 쪽으로 이런 부동자금들이 흘러갈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 내지는 시장의 역할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혹은 세제상의 지원 정책 이런 정책들을 조금 마련을 해서 자금들이 이쪽으로 흘러갔을 때 적절한 금전적인 유인들을 제공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 자체는 부동자금들이 기업 섹터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에는 사실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일부 억제되는 그런 효과들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자금들이 결국은 증시를 통해서 또는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되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인정할 만하거든요. 다만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서 그러면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제적인 지원,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위험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마련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손실에 대해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세제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나, 지원을 해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유동성이 지금 자산 가치의 버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증시, 부동산, 하물며 가상화폐 그리고 해외 주식까지 투자 범위가 점점점 위험자산으로 지금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할 때 경기 침체기에 자산 버블은 반드시 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만큼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없죠. 없고 아까 우리 부동자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동자금은 두 개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돼요. 하나는 개인이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개인의 예금을 가지고 건물을 사거나 뭐 주택을 사거나 하는 그런 부동자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동자금이라고 하는 게 은행을 통해서 주담대나 이런 그 기업, 주택 관련 융자로 나가는 그 자금이 있어요.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되는 이 주택 관련 또는 주택 관련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은 주택 관련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불붙이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됐는데 은행이 그동안 이 부동산 관련 대출만큼 리스크가 낮은 게 없거든요. 뭐 LTV가 50% 그러면 거의 50%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영업의 그 근거지를 주택 관련 쪽으로 써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정부가 저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래 봐서 정부가 정말로 그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려고 하면 LTV나 또는 관련된 주택 그 관련 금융을 훨씬 더 이게 강력하게 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하시면서 부동자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자금이 한 100억 있는데 제가 이 돈 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주택을 사거나 그걸 제한할 수 있는 헌법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부가 지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확실하게 해주면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LTV 지금 이번에 뭐 그죠 50% 30% 뭐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는 뭐 0%로 이렇게 줄였는데 왜 15억 이상만 LTV를 제로로 해요? 왜 9억은 못 하나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잡으려고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LTV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의 평균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고요. 무주택 세대주가 지금 어제였죠. 어제 이 경실련이 내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 최저임금을 갖고 한 푼도 안 쓰고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 40년이 넘어가요. 그러면 대출을 안 해주면 어떻게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비판해야 되죠.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이 과거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제 계산에 의하면 5배 이상 빨라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21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무주택자들이 점점 집을 못 살게 만들었다는 정부거든요. 그런 정부가 이제 나와서 21번의 대책을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다. 제가 아까 그래서 시작할 때 이 정부는 주택 가격을 잡을 생각이 사실은 없는데 이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저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동전의 양면입니다. 좋은 면은 분명히 자산버블이 이제 꺼질 때는 은행의 시스템 이제 전이로 위험으로 전가되지 않는 좋은 점이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대출 문턱을 높여버리면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애매한 경계이긴 해요. 이게 실수요자냐 무주택자냐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입주하고 있는 정말 내 집이 필요해서 근데 아까 그 질문에 전제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무주택자가 집을 못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진실인 것 같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주장은요. 예. 집이 필요 없다. 네가 돈으로 집을 안 사도 된다. 왜? 정부가 30년 계획을 통해서 양질의 아주 입지 좋고 교육 조건 그 소형이긴 하나 편한 집을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해서 확실하게 발권을 해서라도 집을 공급하겠다는 확신만 주면 그럼 뭘 비싸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나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양질의 아파트나 또는 주택을 30년 동안 꾸준히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안정적인 공급책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줄줄줄줄이 저는 뭐 LTV라든지 대출해갖고 집을 사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풀린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그 우리가 전제로 깔고 있었던 그 무주택자가 집을 못 산다 하는 부분을 공급을 통해서 일단 담보해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이야기죠. 예, 결국은 장기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의 이제 확대가. 근데 임대 말을 좀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말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장하는 정말 그 중산층의 생활 수준에 맞는 정말 그 편하고 적정하고 쾌적한 그런 그 정부 공급 주택.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이제 공공이 제공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 궁극적으로 공급을 통해서 적기에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자리에 정말 감내할 만한 정도의 임대료를 내게 된다면 이게 부동산이 재테크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신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저 말은 제가 쉽게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가 1년에 한 40만 채, 30만 채 내지 40만 채의 정말 쾌적한 주택을 서울시 또는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 선거하면서 그 계획을 따님 게 발표를 안 했는데요. 그걸 했을 때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까? 저는 안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건설회사나 또는 주택 임대사업자나 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 강력하게 반대할 것 같아요. 왜? 집값이 계속 올라야 되는데 집값이 안 오르고 내리잖아요. 거대한 저는 반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양극화가 있다. 집을 못 가진 사람은 가져야 되겠다는 의혹이 있고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계속 올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문제를 한쪽에서 시각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시각에서 같이 봐주는 균형된 감각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정한 속도로 집값이 올라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이해관계 세력들이 다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 보는 거죠. 부동산 이슈 하나만 갖고도 그렇죠. 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이 가계부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제 부동산은 더 많은 이제 패널들을 모시고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이 국제결제은행 이 BIS의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지난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43개국 가운데 홍콩과 더불어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위험한 수준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속도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항상 이제
GDP 대비 얼마만큼의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레벨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레벨보다 더 중요한 게 속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정부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가계부채, 민간의 부채도 마찬가지인 거죠. 레벨도 중요하지만 레벨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증가율,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GDP 대비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GDP가 증가하는 속도, 이건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의 수입이 얼마만큼 늘어나는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GDP가 증가하는 속도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비슷하다면 사실은 이거는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가계의 부채 수준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현상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는 지금 GDP 잠재 성장률이 현재 3%가 채 안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 7% 이런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2.2%대 후반 정도가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그게 정부 부채든 가계 부채든 이 GDP의 성장 속도와 비슷하게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 사실은 이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는 개념인 거니까 사실은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현재의 상황에서 가계의 부채 증가 속도는 GDP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오히려 빛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대규모의 부채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 그 수준까지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부채 증가 속도가 향후 5년, 길게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부채 위기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채 증가 속도가 일정 부분 컨트롤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인 이제 억제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에 있어서도 건전성 관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내관으로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야기 지금 제가 알기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도 2000년대 중반에도 그때 이제 카드 대란과 관련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잘 되게 견디고 빠르다.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저는 우리 황 박사님 맞다나 이것 때문에 은행이 부도가 나서 금융 위기가 온다? No.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가계 파산이 온다? No. 왜? 가계 대출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신용도 좋고 담보력이 있고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계 파산이 온다? 그것도 노라.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과 주식을 과열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의 자산에 심각한 손상이 오면서 망하지는 않아. 부도는 안 나. 그러나 심각한 중산층의 자산 소실로 인해서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진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가계부채 위험이라고 했을 때 그 위험을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해가지고 금융위기라든지 국가 파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대부분 누구의 문제냐? 중산층의 문제다. 따라서 이것을 적절히 우리가 지도하고 관리할 만한 그런 어떤 정책 과제는 되는데 정부가 그걸 소홀히 하고 있다. 그건 지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대출 연체율을 보게 되면 0.1%가 채 안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은행이 시스템적인 문제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걱정되는 건 다중채무자들이에요. 그렇죠. 영세 자영업자들이에요. 장사가 안 되니까 담보 물건이 없잖아요. 신용대출 받아야 하는데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체로 전전하고 있죠. 이런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건 바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다중채무자들이 어떻게 숨통을 틔울 수 있게 하느냐. 물론 한국 경제가 그분들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이 가계대출 문제를 탈출구를 좀 만들어줄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역대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번 정부 포함해서 소위 그 신용 등급으로 이제 최하위에 있는 분들이 몇 %냐,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펀드를 조성하고 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 분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그 부분도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고, 다만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좋고 장사가 잘 되어서
그런 쪽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을 2년에 걸쳐서 그냥 30 몇 프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문제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부의 정책들이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이 정책이 만들어졌다. 이런 비판들을 우리가 해오는 거죠. 예. 또 하나가 지금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상한, 지금까지는 법정 이자 상한이 연 최고 24%였습니다. 이걸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6%로 낮춰요. 굉장히 좋은 법안입니다. 이자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업체가 선별해서 정말로 은행권에서 대출 못 받고 대부업체로 갔더니 대부업체조차도 나를 등급별로 분류해서 대출 안 해준다면 이분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한 정책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부작용 어떻게 보세요? 네. 법정 이자율을 낮췄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사한 경험을 저희들은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최저임금을 높였잖아요. 과거 3년 동안 최저임금을 지금 거의 30% 이상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높아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은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아졌으니까 고용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업이 오히려 증가를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정부가 이제 이렇게 이제 피해가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정부가 추가적으로 대책을 내어놓았죠. 지원금을 주겠다.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책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사실 이자율 상한제도 굉장히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이제 법정 이자율이 24%였다가 20%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전에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최저임금이 높아지니까 고용이 안 되고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듯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가 아예 대출 자체를 못 받게 되는 이렇게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굉장히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서 생기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사한 방식의 유사한 방식의 이제 지원책들이 이런 부분에서 있어도 조금 마련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취약계층, 이제 수익이 낮은 이제 그런 계층에 대해서 법정 이자율이 낮아졌을 때 대부업체로부터 아예 대출이 막혀버리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공궁에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민 지원 정책들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듯이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뭐 이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최저임금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음 주입니다. 29일까지 법정 시한을 앞두고 있는데 노사 지금 양측의 이제 최초안이죠. 최초안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8,590원에서 25.4% 인상해달라. 1,770원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있나? 어디 별나라 사람인가 저는 그런 느낌을 들었고 저는 민노총이 전략적으로 25%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민노총 자체도 25% 아니면 우리 뭐 다 죽어 자빠지겠다. 저는 그렇게 단호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태껏 임금 협상이 항상 그랬거든요. 상대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양쪽의 극한을 제시하고 조금씩 좁혀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25.4%는가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것이고 민주노총도 그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협상에 있어서 이렇게 타협점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저는 그 전략적인 저는 그런 조치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이나 고용 상황이나 그다음에 뭐 코로나19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작년 수준의 인상률을 넘어가는 것은 매우 한국 경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저는 봐서 민노총의 어떤 아주 담대한 저는 양보를 얻어내면 수백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노총에 대한 박수를 할 거라고 봐서 25.4%인가를 이게 전략적인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상황했을 때 민노총도 이번에 통 큰 결단을 내려서
저는 정말 국민들이 정말 시원하다 하는 그런 어떤 수치를 이번에 내놓길 바랍니다. 예. 올해가 2.9%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이 합치면 한 29%, 30% 가까이 올랐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 3년간 지금 32.7%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최저임금 상승 속도는 사실상 그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빠르게 임금이 상승했을 때 이제 고용이 축소되는, 위축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문제점들, 비용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임시 근로직조차도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난해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네.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제 소상공인협회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 몇 년 전서부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무 이렇게 뭐 여러 업종으로 이렇게 갈라버리면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한 개 내지 두 개 업종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요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서울과 지금 지방 사이에 그 어떤 경제적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인구 얼마 이하의 뭐 지역별로도 저는 조금 차등화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인구가 뭐 500만 이하의 그 지방 도시는 정한 최저임금에서 5% 정도 깎는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정하면 그래서 업종별로도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좀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에 더해서 우리 지금 국민들이 그 민노총이나 어떤 한노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자기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노조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고통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통큰 양보를 하고, 그 대신 지금 노사 간에 지금 현안으로 걸려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번에 거론되고 있지만 그런 문제를 받고 그 다음에 임금 문제를 타협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대타협을 해서 대한민국의 노사 문화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2020년에 어떤 노사 합의가 저는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지금 가지고서 협상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해외의 경우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는 이제 업종별 그리고 지역별로 최저임금들이 다르게 매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흔히 관찰이 됩니다. 그 국가 이제 도시마다 예를 들자면 대도시와 앞서 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생활 물가 자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임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구매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에서도 이러한 실질임금, 그러니까 생활 물가를 반영한 그런 격차들을 반영해 주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지금 이제 그 최저임금의 차이가 나는 그런 국가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 이제 배려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업종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차이도 고려를 해서 최저임금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너무나 뜨거운 이슈를 많이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났습니다.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 최저임금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오늘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 이슈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적극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눈높이에 맡은 경제 전문 프로그램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더 많은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